자기 아는 사람한테 받게 하고 야, 이렇게 답변만 해? 할 수 있잖아요.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잖아요. 당할 수가 없어요. 부동산 사기가 너무 많아요. 종류도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사기를 말씀드려야 될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, 딱 떠올랐을 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이걸 사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깡통전세가 정말 말이 많습니다. 우리 편집자님, 깡통전세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?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. 아니면 전세 가격이 더 높아요, 매매가보다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빌라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해요. 이게 제가 어떻게 막 그걸 막 뭐라 할 수 없는 게, 아까 제가 경매해서 이렇게 돈이 벌린다라고 한 게 어찌 보면 이거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아까 내가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2억에 맞춰버렸어. 근데 아까 내가 그 매매가가 얼마나 했었죠? 2억이라 했죠.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아요. 그러면 그 집주인이 뭔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솔직히 세입자한테는 상관없겠지만, 그 집주인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전세 가격을 다 못 돌려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. 그런데 빌라를 또 안 들어가자니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이 없죠. 왜?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하려고 전세값을 봤더니 아파트 전세값이 6억, 7억, 8억, 9억이야. 들어갈 수 있나요? 못 들어가죠. 근데 빌라는 2억, 3억, 4억이야. 그럼 들어갈 수 있나요? 그 정도는 어떻게 해선 대출받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데,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걸 꼭 말을 하고 싶냐면, 20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내가 1억 3천짜리 원룸을 보다 보면 답도 없게 집이 안 좋아.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서울에서 집값이 비싸지는 기준은요, 어떻게 되냐면 강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싸져요. 2호선 강남역으로 봤을 때 자취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. 강남 옆엔 교대, 서초, 방배, 사당이에요. 여기서 우리가 자취할 수 있을까요? 사당까지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, 사당까지는 비비겠는데 그 전에는 못 비비죠. 왜? 서초구잖아. 사람들이 이래요. 사당까지는 내가 좀 비빌 수 있겠네.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사당으로 몰립니다. 그럼 어때요? 당연히 비싸지겠죠. 그럼 사당 옆에 또 어디죠? 낙성대, 서울대 있고요. 이제 여기로 밀려. 근데 또 여기 사람들이 엄청 몰려. 거기다 여기는 또 서울대생들까지 있어. 비싸죠. 이제 서울대 있고 또 왼쪽으로 어디로 가죠? 봉천, 신림, 신대방으로 가요. 여기 비싸지면 어디로 가죠 이제? 구디, 대림이에요. 근데 대림은 내가 장첸이 막 떠오르면서 문자야? 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. 그 다음에 대림 옆이 어디죠? 신도림이에요. 신도림도 비싸요.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요, 거기서 왼쪽으로 또 틀어서 가면요, 까치산을 갈 수 있어요. 강서구, 화곡동, 여기가 빌라가 엄청 많아요. 근데 내가 1억 3천짜리 원룸 보다가 강서구, 화곡동 가니까 막 1.5룸, 투룸 빌라가 막 1억 8천, 2억밖에 안 해. 내가 여기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만 더 쓰면 괜찮겠는데 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.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데가 깡통 빌라가 너무 많아요. 뉴스를 찾아보면 서울에서 깡통 빌라 그리고 뭔가 피해 입은 사례가 80%가 다 강서구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. 그만큼 많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내가 너무 막 그 욕심을 내고 내 집에 대한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 그런 게 얻어 걸리고, 내가 그 현혹에 현혹돼서 했다가 나중에 내 보증금이 정말 온전치 않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, 방법이. 아마 그게 뭐냐면, 내가 집을 계약을 하러 갔을 때 대리인 계약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임대인께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지방에 있어, 내가 여기를 올 수가 없어. 그래서 이 위임장을 써줍니다. 위임장을 써줄 때 대부분 보면 자기의 지인이나 자녀들한테 대신 가달라고 해요.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이에요, 그러니까 우리가 써드릴게요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. 그런 때 조심해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, 위임장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위임장을 확인할 때 대리인이 누구고 임대인이 누구에게 정확히 위임을 했는지를, 그리고 도장이 찍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. 그때 도장이 어떤 도장이어야 되냐면 임대인의 인감 도장이어야 돼요.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고, 인감 도장을 또 확인한 법이 뭐죠? 인감 증명서가 있습니다. 거기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요. 그럼 또 여기서 확실해야 되는 거는, 위에 보면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거든요. 본인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. 즉 본인이 인감 증명서를 떼서 부동산 중개인한테 준 증명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대리인이 뗄 수 있는 건 효력이 없어요. 항상 본인이 뗐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, 그렇게 받는다 해도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마음만 먹고 사기를 치면 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쓸 때 보면 보증금, 월세, 관리비, 납입, 계좌번호를 적어져 있거든요. 그게 임대인한테 직접 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. 대리인이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받아야 돼요. 이해되시나요? 정말 내가 불안하다, 그럼 대부분 계약할 때 임대인 못 보면 입주하는 날 임대인이 와요. 아니면 못 올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 번호 있죠,
있죠. 전화를 하시면 돼요. 임대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. 물어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, 저 세입자인데요, 저희 전세 1억 3천에 관리비 10만 원에 계약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? 이렇게 물어보면 임대인이 사기를 같이 친다고 했을 때 네. 할 수 있죠.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?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이렇게 당신이 나한테 답을 해줘. 그러면 이제 임대인 네, 전세 1억 3천에 관리비 10만 원에 입주가 그때 12월 언제 하신댔죠? 이렇게 물어보면 입주 날짜까지는 기억 안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적어도 내 보증금과 관리비와 이런 게 정확히 아는지를 떠봐야겠죠. 근데도 내가 불안해. 왜? 아니, 중개업자가 사기치기 위해서 다른 번호 준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받게 하고 야, 이렇게 답변만 해? 할 수 있잖아요. 임대인 신분증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. 진짜 신뢰가 안 된다면 영상통화 한번 할 수 있겠냐.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도 귀찮을 수 있겠지만 해줘야지. 왜? 내가 안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. 화상통화해서 신분증 이렇게 놓고 얼굴 보고 맞구나 라고 했으면 정확히 내가 이 둘 다 계약이 알고 있는 거를 확인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좀 내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다. 근데 내가 이러한 절차까지 걸쳤는데 사기를 친다, 이런 말 하긴 참 죄송한데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잖아요. 당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정도에 하면 내가 거의 다 걸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.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의 협박으로 전입을 옮긴 직후 집주인이 신탁으로 집을 넘겨버려 무단 거주자가 되어버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. 신탁에 관련된 것도 워낙 말이 많아요. 제가 신탁 거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신탁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신탁할 때 그런 게 있어요. 건물 등기부등본을 뗐는데요, 건물에 융자가 잡히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? 갑구가 있고 을구라는 게 있어요. 나중에 자료 화면에 띄울 건데 갑구에는 뭐가 있냐면 표제부라고 해서 갑구에 건물의 소유자가 나와 있어요.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다. 을구에는 뭐냐면요, 이 건물에 융자가 얼마가 설정되어 있다가 나와 있어요. 근데 융자가 없는 건물이면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했어요. 엄청 깔끔해요. 그럼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, 안 될까요? 되죠. 근데 이 신탁으로 건물이 잡혀 있잖아요. 그러면 갑구에 어디 자산 회사, 뭐 어디 신탁 회사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. 무서운 게 뭐냐면요,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? 이 집 엄청 안전하네? 하고 들어갑니다. 그런데 거기서 신탁 사기가 발생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신탁 건물이랑 계약을 할 땐요,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, 정확히 말씀하세요. 신탁 원부 계약서 좀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. 그러면 신탁이란 뭐냐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신탁회사로부터 더 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 대신 명의가 신탁이 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신탁에서 계약 대출금을 주죠. 그 돈을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신탁에서 그 집을 가져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탁 계약서 원본에 보면 신탁회사와 수탁자와 위탁자의 명시가 정확히 돼 있고, 거기에 보면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집주인이 얼마를 빌렸는지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. 그걸 보고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실제로 집주인은 그럼 누굴까요? 집주인이겠지만 아니에요. 그 돈을 다 이행하기 전까지는 신탁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랑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건데, 신탁회사가 개개인들이랑 일일이 다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계약 원부랑 신탁회사에서 공문을 줍니다. 부동산에 하나요, 지금 위탁자인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. 하지만 신탁계약 원부를 제대로 보잖아요. 진짜 무서워요. 뭔가 임대차가 이행이 안 됐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신탁회사는 책임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탁 사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세입자들이 건물이 안전하네? 그러니까 임대인이 다 그걸 받아서 먹고 나르면 신탁회사는 우리는 너네한테 이걸 돈 줄 의무가 없다. 왜?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, 계약서에. 그렇게 해서 신탁사로부터 신탁 사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서 신탁계약 원부를 보고 신탁사에서 이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임대차 권한에 대해서 위임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게 없으면 이거는 신탁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.